안녕하세요. 새내기알바입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게 된 것입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저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긴 싸움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이 깨면 정말 무섭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면 다시 수면제를 먹지 못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는 진통제를 먹기도 두렵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먹으면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중간에 잠이 깨서 다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 후 한숨도 자지 못했던 어느 날 새벽에 아주 기괴한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이 눈앞에서 춤을 추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저는 그 자판을 따라 이리저리 허둥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는 첫째 아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자판이 왜 날아다니냐 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환각 속에서 대화를 하고 제 아이는 현실에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새벽에 4, 5시에 전화를 건 아버지가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행히 통화를 하던 도중에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전화를 끊고 차가운 샤워를 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 제 머릿속에 꿈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다가 잠을 깨도 거의 수면제를 먹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가끔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몸에 열이 나면서 잠시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한밤중에 산책을 나갈 수도 없고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먹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겁이 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것은 깨었다가도 다시 잠을 청하면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잠들고 꼭 오래 잘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한경 원장이 쓴 책 환자혁명에는 건강을 결정짓는 5 요소로 영양, 면역, 수면, 스트레스, 환경오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쓴이는 수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수면 챕터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면의 질이 건강 개선이나 회복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수면 개선은 맨발 걷기의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수면 개선 효과는 맨발 걷기 증언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은 많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박동창 회장의 맨발 걷기 이론에는 코티솔 분비 안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티솔 분비가 안정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코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잠을 자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만으로 맨발 걷기의 수면 개선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세로토닌으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님의 영상을 보고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다는 실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몇 회에 걸쳐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그리고 수면이 맨발 걷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왜 잠이 잘 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추론한 가설은 맨발 걷기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작동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라는 꾸민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멜라토닌 원료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입니다. 따라서 좋은 잠을 자려면 먼저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시영 박사님의 세로토닌 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의 으뜸 원료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은 모두 20여 개의 종류인데 그 중에서 몸에서 합성을 하지 못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멜라토닌 원료가 되는 세로토닌은 뇌 신경세포에서 합성이 됩니다. 뇌에서 합성하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 BBB라고 불리는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건너가야 합니다. BBB는 Blood Brain Barrier의 머릿글자로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BBB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90% 이상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지만 세로토닌이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서 쓰는 세로토닌은 반드시 뇌로 건너간 트립토판이 있어야 합니다. 뇌신경세포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만듭니다. 이 일은 효소들이 담당하는데 이때 비타민 B6,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효소가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자극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의 자극에는 햇빛, 운동, 심호흡, 스킨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극은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는 과정에 OHTP라는 물질이 있는데 일종의 중간 물질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물질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로토닌은 솔방울샘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솔방울샘은 송과체 또는 송과선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토박이 우리말인 솔방울샘이 훨씬 좋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솔방울샘이라고 가르치는데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의사들은 송과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로토닌은 솔방울샘에서 나스라는 중간물질 과정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이 그림은 이시영 박사의 영상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보통의 한식을 골고루 먹으면 세로토닌을 얻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 나타난 음식들을 챙겨 먹으려고 그리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트립토판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에 의하면 세로토닌 생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외부 자극이라고 합니다. 즉 세로토닌에 필요한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 자극이 충분하지 못하면 세로토닌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시영 박사의 영상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효소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꿀 때 외부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영상에서 제시하는 외부 자극은 모두 6개입니다. 그것은 햇빛, 걷기, 스킨십, 식사, 호흡, 뇌관 자극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해를 보며 20분 정도만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D 부족도 해결할 수 있고 골다공증에도 보탬이 됩니다. 자외선이 걱정이 되면 모자를 쓰면 됩니다. 햇빛은 꼭 직사광선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이것은 멜라토닌 합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 사람들은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세로토닌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리듬 운동입니다. 세로토닌 생성에 자극을 주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근육이 수축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이에 해당되지만 특히 걷기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걷고 씻고 호흡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리듬 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냥 하루에 얼마 동안 걸으면 됩니다. 밥 먹고 난 후 30분 정도
하루 3번 걸으면 아주 좋습니다. 원시인들은 채집과 수렵으로 살았습니다. 우연히 딸기밭을 찾으면 적당히 먹고 집에 와서 쉬었다가 다시 먹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가져와도 적당한 저장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인간은 적게 먹고 많이 걷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포옹, 악수, 어깨동무와 같이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자주 스킨십을 가지면 세로토닌 형성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뇌는 매우 까다로운 조직입니다. 사람의 뇌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쓴다고 합니다. 뇌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에너지를 잘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당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복근 심호흡입니다. 호흡은 내쉬고 들이마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쉬는 게 먼저입니다. 입을 가늘게 열고 천천히 길게 완전히 내쉽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서게 됩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들이마시는 것은 코로 합니다. 복근 심호흡은 1분에 3,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잘 씹는 것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씹기는 흔히 말하는 음식 많이 씹기와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씹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음식물 소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뇌관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씹는 자극이 뇌관을 자극하는데 이 뇌관에 세로토닌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의 원료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면 당연히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질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면 수면의 질도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설명한 세로토닌 생성 자극인자 6가지 중 햇빛, 걷기, 복식 호흡 또는 스킨십은 맨발 걷기를 하면 모두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혼자 걸으면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걷고 아내나 남편 또는 연인과 함께 걸으면 다정히 손잡고 걸으면 됩니다. 골고루 식사하는 것과 오래 씹기는 맨발 걷기를 생활화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흰쌀 대신 통쌀, 즉 현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현미로 바꾸었는데 현미를 먹으면서 오래 씹기는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거의 5년 동안 먹던 척추관 협착증 약을 끊었습니다. 먹는 척추관 협착증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진통소염제입니다. 통증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먹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하기 전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잠도 옅으니까 통증이 있으면 잠도 못 들고 자다가 깨기도 일쑤였습니다. 영상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한밤중 새벽 2, 3시쯤 통증으로 잠이 깨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견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는 수면제나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낮에 통증 관리만 잘하면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저는 제가 잠을 잘 자게 된 것이 맨발 걷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전에보다 훨씬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맨발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이 잘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신발을 신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로토닌 자극인자를 놓고 보면 맨발 걷기와 걷기 운동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걷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은 잘 자지 못했습니다. 즉 걷기로는 수면 개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신발을 신은 채 걷기를 했을 때와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수면의 질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이유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세로토닌은 뇌신경세포가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듭니다. 뇌신경세포가 세로토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외부 자극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햇빛, 걷기운동, 복식호흡, 스킨십 등이 있습니다. 이들 외부 자극 인자는 맨발 걷기나 걷기 운동을 하고, 여기에 약간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비교적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걷기 운동만으로는 수면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척추관 협착증을 오래 앓고 있었기 때문에 걷기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10,000보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의 매일 수면제 없이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맨발 걷기와 신발 걷기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즉, 맨발 걷기가 신발 걷기보다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저는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라는 말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안티스트레스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가 단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치유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라는 개념을 묶어 안티스트레스 효과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말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편의상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듣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수면과 관계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멜라토닌 생성에 영향을 줄까요? 스트레스와 세로토닌의 관계는 이시영 박사님이 스트레스와 세로토닌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로토닌은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제대로 예방되거나 치유되지 못하면 세로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따르면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 즉 안티스트레스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신발 걷기는 맨발 걷기만큼의 안티스트레스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걷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 걷기의 탁월한 안티스트레스 효과로 세로토닌 분비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앞선 3개의 스트레스 관련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그림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외부 자극을 뇌가 인지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뇌는 이 자극을 평가하여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뇌는 질문을 평가하여 이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구분합니다.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가 구분되면 뇌는 그에 따라 명령을 내리고 우리 몸은 그에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뇌의 평가와 그에 따른 반응은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로 나타납니다. 이 그림이 외부 자극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몸이 대응하는 과정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우리 뇌는 이것을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스트레스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디스트레스에는 위협 반응이나 이완 반응이 나타나고 유스트레스에는 도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의 종류와 반응에 대한 설명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정의만 하겠습니다. 위협 반응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말합니다. 위협 반응이라는 말보다는 투쟁 도피 반응 또는 투쟁 회피 반응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스트레스를 위협 반응으로 느끼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여러 곳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고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을 좋은 스트레스라고 평가하면 우리 몸에서는 도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도전 반응은 뇌를 포함한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호르몬 DHEA가 분비되고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도전 반응은 외부 자극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해결해 갑니다. 해결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위협 반응과 도전 반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완 반응은 아직 제가 이 채널에서는 말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완 반응이란 나쁜 스트레스가 발생했지만 내공이 워낙 깊어 이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완 반응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종교 수행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를 연구하던 중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완 반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여 이러한 반응을 이완 반응으로 이론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의 발생과 우리 몸의 반응 과정을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맨발 걷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안티스트레스 효과, 즉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효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체의 치유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는 나쁜 스트레스가 생겨 위협 반응으로 나타나면 이를 관리하고 치유해 줍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예방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바꾸어 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외부 자극을 좋은 스트레스로 평가하고 몸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맨발 걷기는 웬만한 외부 자극을 즐겁게 도전할 과제로 여기게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예방 기능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스트레스를 이완 반응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고승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이 되는 내공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맨발 걷기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웬만한 나쁜 스트레스는 이완 반응으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 걷기의 탁월한 스트레스 예방과 치료 효과로 세로토닌 분비가 안정되고 이로 인해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 효과는 대부분 앞서 언급했던 이들 스트레스 관련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완, 즉 스트레스 이완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로토닌이 늘 활성화되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시영 박사님의 이 강의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영상을 바탕으로 맨발 걷기와 세로토닌의 관련성을 보다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맨발 걷기와 신발 걷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걷는 것 그 자체도 물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치유 효과가 있지만 맨발 걷기만큼 극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 경우는 신발 신고 걸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스트레스가 관리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잠 때문에 힘드시다면 지금 당장 신발을 걷고 걸어 보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